겨울 문장론 빌리 콜린스. 문장은 외로운 여행자처럼 출발하여 한밤중 눈보라 속으로 향한다. 바람 속의 기우등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얇은 코트 끝자락을 펄럭이며 더 쉽게 뜻을 전하는 법도 있으련만 예를 들면 체스터의 감시카처럼 소녀의 얼굴 꽃병처럼 손에 받드는 것, 서랍에서 총을 꺼내어 창밖 뜨거운 사막으로 집어 던지는 것, 이 서늘한 시간은 침묵으로 불탄다. 보름달은 뜻이 깊다. 구름이 지나갈 때에는 약국 밖에 기댄 자전거나 오후 내내 소파에서 잠자는 개처럼 풍부한 표현이 되니 겨울의 헐벗은 가지들은 글의 형식, 옷 입지 않은 몸은 자서전, 호수는 모음이고 섬은 명사다. 그러나 여행자는 비참함을 고집한다. 쌓이는 눈 속에 온 밤을 낑낑대며 흰 언덕과 흰 골짜기 바닥, 들쥐와 지나는 까마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장화 발자국의 희미한 글자들을 남기며 제18장 낯설게 하기를 새롭게 할 수는 없나. 낯설게 하기가 새롭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새롭게 하는 방법이 없나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낯설게 하기는 언어 유희가 아니다. 기표와 기의의 만남을 지연시켜라. 이 기표와 기의 한 번쯤 꼭 살펴봐야 될 문제죠. signifiant, signifie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signifiant 또는 signified라고도 하죠. 시 공간에 대해서도 낯설게 하기를 할 수 있다. A도 B 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라. 이 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질적인 것을 병치하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낯설게 하기, 아마 시 수업을 들어본 분들은 아주 많이 들어본 말이 바로 이 낯설게 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낯설게 하기를 어떻게 정의하나 봐요. 영어로는 원래 familiarization이 익숙하게 하기죠. familiarization 또는 familiarization이라고 발음하셔도 돼요. 근데 그 익숙함을 벗어나기가 defamiliarization 또는 defamiliarizati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게 익숙하게 하기, 이거는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낯설게 하기라는 뜻이 됩니다. 일단 낯설게 하기들을 각 사전이나 각 입장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봐요. 우선 낯설게 하기, 우리말 셈에서 나온 낯설게 하기를 볼게요. 러시아 형식주의 1910년에서 1930년대, 그러니까 소설로 치면은 미국의 자연주의가 1920년에서 30년이니까 비슷한 시기네요. 그때 러시아 형식주의가 전 세계 문학에 영향을 미치죠. 프랑스의 구조주의라고. 러시아 형식주의의 중요한 문학적 수법이었다. 러시아의 빅토르 시클롭스키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일상화되어서 친숙하거나 반복되어서, 이 말 중요하죠. 일상화되어서 친숙하거나 반복되어서 참신하지 않은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한 것을 말한다 라고 우리말 셈에서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조금 다소 애매한 면이 있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네, 뭔가 좀 새롭게 하래요. 그래, 두 번째는 낯설게 하기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러시아 빅토르 시클롭스키이다. 그는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문학성이죠. 문학성, 예, 문학의 성질, 문학성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된다고 생각했다. 이거는 형식주의를 설명하는 거죠. 이때 낯설게 하기의 방식에 의해서 문학적 특성이 드러난다고 했다. 낯설게 하기는 시와 소설 등 장르적 특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이 말 중요하죠. 일상 언어가 같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는 리듬, 비유, 역설 등의 규칙을 사용하여 일상 언어와 다른 결합 규칙을 드러내고 소설에서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플롯을 통해 낯설게 하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거는 저기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것도 뭐 그다지 속 시원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속 시원하게 와닿진 않죠. 네, 그러면 우리의 한인 시인이 어떻게 설명했나 볼까요? 낯설게 하기가 중요한 이유. 비슷한 것은 가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익숙한 것들이 주는 식상함. 네, 이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언어들, 그런 식상함이 예술적 감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낯설게 하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설명합니다. 뭔가 좀 낯설게 한대요. 낯선 것. 익숙함에 대한 거부죠. 뭐랄까, 뭐, 다다이즘이나 미래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영향을 많이 받았죠. 낯설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익숙한 것에 대한 거부. 어떻게 보면 기성적인 것에 대한 거부죠. 낯설게 하기는 언어 유희가 아니다.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말장난이 영어로 펀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펀. 네, 근데 이 낯설게 하기를 아주 잘 활용한 또는 낯설게 하기에 대한 고민을 실은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목이 겨울 문장론이고요. 빌리 컬린스의 시입니다. 1941년생, 현재 살아계시나 봐요. 네, 봅니다. 문장은 외로운 여행자로 출발하여. 문장은 외로운 여행자로 출발하여. 이 시에 우리가 여행자 그러면 뭔가 찾아 떠나는 사람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에서는 뭔가 그 식상함이나 익숙함을 버리고 뭔가 참신함 또는 새로움을 찾는 여행자죠. 어찌 보면 그런 어떤 낯설음을 찾는 여행자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밤중에 눈보라 속으로 향한다. 고난의 길로 가는 거죠. 바람 속에 기우뚱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얇은 코트 끝자락을 펄럭이며 라고 했어요. 네. 한밤중에 눈보라 속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문장이 가는 어떤 하나의 문장이 걸어가는 그 길은 고뇌와 고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행자는 그 한밤중 눈보라 속으로 향하는 것처럼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겪는 어떤 그런 그 고난을 표현하는데 낯설게 하기는 단어 하나하나도 함부로 선택할 수 없고 아주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 속에 기우뚱하기도 하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추위를 맞기도 하고 그죠? 얇은 코트 끝자락을 펄럭인데요. 네, 그 추위를 각오하고 떠나는 고독한 여행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는 또 더 쉽게 뜻을 전하는 법도 있으려만 예를 들면 제스처, 몸짓이란 뜻이죠. 제스처의 감식가처럼 어떤 몸짓을 알아보는 사람 그걸 말하죠. 소녀의 얼굴을 꽃병처럼 손에 받드는 것, 서랍에서 총을 꺼내어 창밖 뜨거운 사막으로 집어 던지는 것, 이 서늘한 시간은 침묵으로 불탄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다소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더 쉽게 뜻을 전하는 방법.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익숙한 방법.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쉽게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시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 서늘한 시간은 어떤 뭐랄까요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 추위 속으로 고독을 견디면서 그렇게 간대요. 시간을 보낸대요. 그래서 보름달은 뜻이 깊다. 보름달은 뜻이 깊다. 구름이 지나갈 때는 약국 밖에 기댄 자전거나 오후 내내 소파에서 잠자는 개처럼 풍부한 표현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보름달은 뜻이 깊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름달은 친숙한 대상인데 여기서 시인은 그려 뜻이 깊다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냥 보름달은 익숙한 대상이고 식상한 대상인데 거기에서도 어떤 시인은 참신한 어떤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뜻이 깊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름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뜻이 깊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름이 지나갈 때는 구름이 지나갈 때는 또 보름달을 보면서 뜻이 깊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보름달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죠. 약국 밖에 기댄 자전거나 오후 내내 소파에서 잠자는 개처럼 구름이 지나갈 때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해요. 보름달에서 그렇게 풍부하게 그런 표현들이 나올 텐데 겨울의 헐벗은 가지들은 글의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헐벗은 가지들은 겨울나무의 가지들 보셨나요? 잎은 다 떨어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가지들. 그게 글의 형식이래요. 그러니까 글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바로 그 추운 겨울에 발가벗은 어떤 나뭇가지의 방식이다라고 해요.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춥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낯설기가 완성이 되면 어떤 그런 문학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옷 입지 않은 몸은 자서전이래요. 자서전. 왜 자서전이 옷 입지 않은 몸이죠? 자서전은 어떤 자기 자신을 알몸 상태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서전에서 거짓말 쓰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어떤 알몸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옷 입지 않은 몸은 자서전이라고 하는데 이 옷 입지 않은 몸 물론 겨울 나무를 생각할 수도 있고 나무에는 줄기라는 게 있죠. 줄기.
줄기는 원줄기가 있고 가지줄기가 있어요. 원줄기는 나무의 몸통, 거기를 뜻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나무가 커오면서 겪어 있었던 모든 기록들이 나무의 원줄기, 그 몸통의 기록이 남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수는 모음이며 섬은 명사다. 참 신선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호수는 모음이며 섬은 명사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표현이. 모음이래요, 호수가. 호수는 모음이다. 일단 모음을 좀 알아야겠죠. 모음의 의미. 그죠? 일단 여기도 낯설게 하기가 아주 잘 돼 있죠. 호수 그러면 우리는 식상하게 알고 있는 것,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고요함이라든가, 그죠? 또 어떤 깨끗함, 이런 것들인데, 이 시인은 벌써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음을 가져왔어요. 모음. 호수는 모음이래요. 섬은 명사래요. 일단 모음의 성질을 좀 알아야겠죠. 모음은 소리는 혼자서 소리는 낼 수가 있어요. 모음이 아, 이, 우, 에, 오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소리는 나지만 그 어떤 의미도 갖지는 못하죠. 아이, 우, 에, 오가 무슨 의미를 갖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냥 소리만 나는데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호수가 그렇대요. 그런 어떤 아무 의미 없는 어떤 존재로 있는 거죠. 그런데 모음이 자음과 만나면 하나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소리가 이루어지죠. 완전한 소리. 그러니까 음절이라고 하죠. 아이우에오가 기역과 만나면 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리을과 만나면 라가 되고, 이렇게 모음은 자음을 만나야만이 하나의 완성된 음이 돼요. 그렇게 해서 모음이 자꾸 자음을 만나게 되면 하나의 의미가 있는 언어가 되죠. 어떤 그런 의미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호수는 모음인데, 그 안에 섬이 있으면 그게 명사래요. 그러니까 어떤 지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의미 있는 어떤 뭔가 의미가 있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좀 어울리는 하나의 어떤 소리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섬은 명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음에 자음이 들어가야 의미 있는 단어가 되고, 그러듯이 호수의 섬을 만들면 어떤 새로운 의미의 호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호수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의미의 호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행자는 비참함을 고집한다. 네. 여행자는 어떤 여행자일까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런 여행자죠. 그 비참함을 고집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고집해요? 진짜 낯설고 참신한 언어를 찾기 위해서 그 비참함, 험난함, 그런 것을 편안함을 버리고 그 비참함을 고집하는 거죠. 쌓이는 눈 속에 온봄을 낑낑대며, 여행자는 바로 이렇게 험난한 삶을, 고단한 삶을 살아간대요. 그 과정을 겪어서 뭔가 찾겠다는 거죠. 흰 언덕과 흰 골짜기 바닥, 여행자가 거쳐가는 과정이죠. 들쥐와 지나는 까마귀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장화 발자국의 희미한 글자를 남기며, 글자 하나하나를 남기면서 하나의 문장이 되어가죠. 이 여행자는 뭐예요? 문장이죠. 이 여행자는 문장이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남기면서 그런 문장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여기
들쥐나 까마귀들에게도 보내는 메시지 인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문장이 그러니까 자연물에게도 그 의미가 되는 또 짐승이나 이런 그런 의미가 되는 그런 언어들로 한 글자 한 글자 배치되면서 이렇게 문장이 되어갑니다. 새벽에 그는 연기 줄기가 그대의 굴뚝에서 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 그대 앞에 빛나는 서리를 뒤집어 쓰고 떨며 설 때 얼음투성이의 수염에서 미소가 피어오를 것이다. 라고 것이며 그 다음에 한 문장 더 있네요. 잠깐만요. 것이며 그는 완성된 시간을 전할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참 뭔가 임팩트가 있죠. 새벽에 그는 연기 줄기가 굴뚝에서 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 네, 뭔가 완성되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올 때까지 불을 피웠으니까 이제 뭔가 좀 익어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대 앞에 빛나는 서리를 뒤집어 쓰고 떨며 설 때, 그동안 어떤 참신한 또는 새로운 또는 낯선 그런 어떤 그 시적 언어를 찾기 위해서 고단한 여행을 했는데, 그 고단한 끝자락에서 거의 다 그 여행의 끝자락, 목적지에 도달해서 섰는데 아주 서리를 뒤집어 썼대요. 그 과정의 고단함의 흔적이죠. 근데 그게 빛난대요. 그 고단함의 흔적이 빛나고 있는데 그렇게 한밤중 겨울 한밤중을 보내고 나서 돌아왔는데 얼음투성이 수염에서 미소가 피어오를 것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했나요? 이게 뭔지 좀 만족스러운 어떤 참신성을 이렇게 그 어떤 뭔가 찾아서 그런 어떤 만족스러운 표정을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는 완성된 생각을 전할 것이다. 네, 그 완성된 생각이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 식상함에서 벗어난 어떤 그 새로운 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리 콜린스 겨울 문장론 전문이었습니다. 여기 하린 시인께서 강조한 면이 있어 낯설게 하기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낯설게 하기의 목적은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신선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 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낯설게 하는 것은 어떤 기존까지 우리가 익숙한 것, 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신선한 것, 참신한 것,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낯설게 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낯설게 하기, 어떤 낯설게 하기는 언어 유희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시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그 고단하고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는 것이 바로 이루어서 참신함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낯설게 하기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말장난이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낯설게 하기는 그 시적 논리가 있어야만 그 낯설게 하기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